안녕하세요. 사연 개봉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3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손주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손주 민우는 태어난 지 채 돌도 되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심하게 다퉜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웠는지 몇 달 뒤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돌도 안 된 민우는 우리 품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잠깐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결국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던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아파트 경비 일을 나갔고 저는 반찬가게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민우가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집 사줄게. 6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그보다 큰 부자가 또 있을까요? 민우는 유난히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소풍을 오는데 자기는 늘 할머니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제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쯤 찾아왔습니다. 과자 한 봉지, 장난감 하나 사들고 와서는 2시간쯤 놀아주고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그 2시간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빠 또 언제 와? 그럴 때마다 저는 곧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간 뒤 민우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끝까지 책임지겠지.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민우가 11살이 되던 해 아들은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재혼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들의 재혼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도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지. 민우도 아빠랑 살면 행복해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고 무릎은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밤마다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민우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말이 너무 미안해서 둘 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재혼할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새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우는 제가 친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손주도 엄마가 생기는구나. 민우는 처음엔 낯설어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가 손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손을 잡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 키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내기 싫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오래 품에 안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아침마다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조부모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눈에도 부모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밑에서 커야 행복하지. 그 생각 하나로 우리는 민우의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민우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랑 살아봐. 아빠도 얼마나 민우랑 살고 싶었겠니? 그 말은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울면서 차에 탔고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와 남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식탁 위에 민우가 쓰던 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컵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민우도 가끔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괜찮아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 하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늘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니까 걱정 마. 전화 좀 그만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우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민우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네. 대답은 짧았고 눈은 자꾸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반찬을 거의 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응. 민우, 행복해 보이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새 가족이니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착각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민우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애가 학원 다녀서 바빠. 시험 기간이라 못 내려가. 아들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민우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혹시 민우 요즘도 댁에서 지내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아빠랑 살고 있는데요.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잠시 망설이던 선생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괜찮은 거 맞니?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사춘기라 그래. 괜히 학교에서 과장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애써 마음을 접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 생일이라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새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새아들의 생일 사진이 액자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사진은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작은 방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눈 밑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도 새동생 반찬부터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먹고 싶은 반찬이 있어도 젓가락을 뻗지 않았습니다. 형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새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민우가 신발을 신겨주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다음에 또 와.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민우 학원비가 부족한데 조금만 보내줘. 손주 공부에 쓰인다는 말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보냈습니다. 몇 달 뒤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교재비가 필요해. 수련회 비용이 있어. 급식비가 밀렸어. 그때마다 우리는 생활비를 아껴가며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이면 막노동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공부는 시켜야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민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보내준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우가 더 힘들어질까봐, 혹시라도 우리를 못 만나게 할까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민우는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늦은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교복 차림의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손을 잡는 순간 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수건을 가져와 아이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국을 앞에 놓아도 민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다녔어요. 우울증이래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집에 와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민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며칠 쉬게 하는 줄 알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민우가 돌아가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우, 이제 집에 가자.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자.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이렇게 버릇없게 만드는 거야.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버릇없는 건 누구냐? 10수년 동안 부모 노릇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냐?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우리 집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도 꾸준히 받아야 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또 제가 잘못한 꿈을 꿨어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옆에서 자. 조금씩 시간이 흐르자 민우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번엔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경비 일을 계속했고 저는 반찬 가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우리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활비도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장학금 받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봉투를 닫아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 쓰렴. 그러자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잖아요. 우리 민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는 제가 할머니한테 그 말 해드릴 차례예요. 그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몇 년 뒤 민우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검사가 되었습니다. 임명장을 받아오던 날 가장 먼저 찾아온 곳도 우리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아이는 검사 배지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민우에게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상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 예비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민우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두 분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적혀 있어야 할 신랑 혼주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혼주석에 앉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뒤쪽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모도 아닌 우리가 앞에 있을 이유는 없지. 잠시 후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측 혼주를 모시겠습니다.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들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우가 아버지 앞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 저 좀 따라와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된다. 하지만 민우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길을 건널 때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우리를 예식장 맨 앞 혼주석으로 모셨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입니다. 제가 아플 때 밤을 새워주신 분도, 학교에 보내주신 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도 모두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혼식 혼주석은 이 두 분의 자리입니다.
순간 예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는 이미 제 마음속에 다른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말에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민우와 며느리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주말이면 네 사람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민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이제는 제가 두 분을 지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건 피가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손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와줘서 고맙다, 우리 손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가족을 만나지만 평생의 사랑은 살아가며 만들어갑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